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제가 겪었던 일을 혼자 삭히기엔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기엔 제 가족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다퉈도 제가 먼저 사과했고,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넘겼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넌 너무 물러터져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타고난 제 성격인걸요. 그런데요, 제가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 욕을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눈에 불이 켜지죠. 아마 그 사람들도 이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참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언제 어떻게 되갚아줄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뿐이죠. 결국 그날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있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인쇄소라 직원이라고 해봤자 아버지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가 전부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요. 인쇄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버지한텐 자장가 같은 거래요. 한 달 순수입은 40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 돈으로 저희 4식구가 다 먹고 살았어요. 부자는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 집엔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 저희 집에 웃음이 사라진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이제 오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빠는 저보다 4살 위에요. 원래는 정말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사교성도 좋고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도 많았고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졸업하고 나서 잘 다니던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31살이 됐을 때 오빠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차라리 돈 문제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오빠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그 일로 꿈까지 빼앗겼죠. 그 일 이후로 오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믿지도 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방에서 안 나왔어요.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어요. 근데 한 달이 1년이 되고 어느새 5년이 넘어버렸죠. 밥도 엄마가 방문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다 잠든 새벽에 가져가 먹는 시기예요. 준혁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너 좋아하잖아. 엄마 갈 테니까 편하게 먹어. 그래서 온 가족이 오빠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회사에서 출간 전에 받은 소설이 있었는데 전 그걸 오빠 방문 앞에 두고 왔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오빠 방문이 열렸어요. 정말 처음으로 오빠가 먼저 문을 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었어요. 거실로 나온 오빠는 그동안 얼마나 말을 안 했는지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었어요. 사람이랑 말을 안 한 지 오래라 그럴 수밖에요. 서연아, 이것도 없어? 오빠가 들고 있는 건 제가 갖다 놓은 책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대답했어요. 있어. 오빠 기다려. 내가 내일 더 많이 갖다 줄게. 다음 날 전 회사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챙겨왔어요. 오빠가 뭔가를 원한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오빠는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정말 가리지 않고 제가 갖다 주는 대로 다 읽더라고요. 한 달에 30권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문을 빼꼼 열고 나와서 말했어요. 나 노트북이 한 대 필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울었어요. 오빠에게 필요한 게 생겼다는 게 다시 살아가 보겠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전 오빠한테 필요한 건 뭐든지 다 갖다 줬어요. 오빠 생활비도 제 월급에서 나갔죠. 사실 인쇄소 수입만으론 부모님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늘 오빠에게 이 말만 해줬어요. 괜찮아. 뭐든지 오빠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오빠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던 시점부터 저도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연애운이 좀 없었어요. 25부터 32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32에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가 익숙해지던 때 오랜만에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왔죠. 서연아, 소개팅 하나 있는데 해볼래? 내 남편 회사 동료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그때도 저는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도연 씨를 처음 본 순간 느낌이 달랐어요. 솔직히 그닥 잘생긴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선하고 섬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 잘난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얼마 안 가서 알게 됐어요. 사귀고 2달쯤 됐을 때 제가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그때 도연 씨한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겠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2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었더니 도연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엔 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요. 직접 끓였어. 많이 못 먹어도 되니까 조금만 먹어. 그래야 기운 차리지. 솔직히 맛은 좀 그랬어요. 간도 안 맞고 뭔가 풀어지지 않은 밥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죽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6개월 연애 끝에 아무 날도 아닌 날 도연 씨가 프로포즈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줘. 나도 네 가족이 되고 싶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돼. 나 대릴 사위해도 좋아. 형님하고도 꼭 친해질게. 네가 가족들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잘 알아. 나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실 저는 오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좀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도연 씨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제 가족을 그리고 오빠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고 전 확신했어요. 프로포즈 받고 나서 양가 상견례를 해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떨렸어요. 그때 도연 씨가 미리 시어머니에 대해 귀뜸을 해줬거든요. 서연아,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고 까칠한 데가 있어. 근데 막상 만나면 괜찮을 거야. 겉은 무서워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얼마 뒤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이랑 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왔어요. 평소에 작업복만 입던 분이 정장을 입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 상견례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한 거예요. 저도 떨렸지만 부모님이 떠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더 안쓰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날카로웠어요. 곱고 예쁜 외모였는데 눈매가 좀 차가웠달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사도 전에 먼저 질문 공세를 시작하더라고요. 집은 어디세요? 아, 지금 두 분은 어떤 일 하세요?
저희는 외곽 쪽에 작은 인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인쇄소? 요즘 그게 되나요? 이젠 다 디지털 시대인데. 아버지 얼굴이 살짝 굳었죠. 하지만 끝까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종이 인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아,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같이 안 왔어요? 일이 많이 바쁜가?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아, 저희 아들이 좀 사람 많은 데를 힘들어해서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어요. 싸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탐색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머, 그럼 그 나이 아직 집에 있어요? 어디 뭐 아픈 거예요? 오빠에 대해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하자 엄마도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이 상황을 온전히 엄마가 감내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 끼어들었어요. 아, 실은 오빠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힘들어해서요. 시어머니는 오빠에 대해 더 캐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도연 씨가 막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셨죠. 서연아, 네 어머니 될 분 좀 무섭더라. 사람이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첫 만남이라 서로 긴장해서 그래. 괜찮을 거야. 도연 씨 말론 따뜻한 분이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상견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도연 씨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니까 집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열심히 먹었어요. 칭찬하면서 먹으니까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날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래서 그때 도연 씨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구나 싶어 안도했죠. 밥을 먹고 나서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시어머니 방 바로 옆이었거든요. 볼일 보고 손을 씻는데 방에서 통화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원래 엿들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만 멈추게 됐죠. 아, 그 서연이란 애 말이야. 곧 우리 며느리 될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걔네 집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 그건가 봐. 아직도 방에서 안 나온다잖아. 아이, 그리고 인쇄소가 뭐야. 완전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도연이를 얼마나 애쓰고 키웠는데 그런 집안이랑 엮이게 생겼어. 아휴, 다 키워서 남주게 생겼어. 속 터져.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겨우 눈물을 훔치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썼죠. 시어머니나 도연 씨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연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제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요. 그 말을 듣자 도연 씨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뭐? 진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지금 당장 가자. 도연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돌아서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붙잡았죠. 어딜 가려고?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해야겠어. 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게.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도연 씨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내심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고마웠어요. 자기 엄마보다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가면 이 일만 더 커져. 그럼 결혼 전부터 너무 안 좋아지잖아. 어머니가 지금은 사과한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나한테 앙심만 품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응? 그리고 내가 엿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도연 씨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근데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 절대 참지 마. 사실 그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 씨가 화내는 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어머니랑 싸우면 그 뒤로 평생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네요. 정신없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서서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문제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열어봤더니 혼수 목록이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만든 혼수 요구 리스트였어요.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소파, 식탁, 침대 전부 다 유명 브랜드 최상급으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가구랑 현금까지 합치면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 목록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인쇄소 한 달 수입을 아는데 1억 가까이 되는 이걸 다 어떻게 마련해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뒤에 겨우 조정해서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감당하긴 너무 컸죠. 걱정하는 아버지를 보며 엄마가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딸 시집가서 무시 안 당하게 어떻게든 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겨우 이거야?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인데 내가 과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엄마 그만해. 장인 장모님이랑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충분해. 최선? 아, 이게 최선이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 멍청한 것.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계속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 뒤에 혼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예물 교환 날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는 신랑 쪽에 줄 시계를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그 시계를 사려고 6개월을 모은 거였죠. 인쇄소 수입에서 조금씩 떼어 놓으신 거예요. 스위스 브랜드였는데 최고급까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 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시계를 사던 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좋은 시계 차고 앞으로 더 좋은 날 많이 만들라고 김서방한테 꼭 전해라. 저는 그 시계를 받으면서 울 뻔했어요. 얼마 뒤 예물 교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시계 케이스를 열어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괜히 더 긴장이 됐죠. 속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한동안 시계를 감정이라도 하듯이 뚫어지게 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있나? 아니,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차? 저희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셨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이건 좀 그렇네요. 우리 도연이 이런 거 차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도연 씨가 시계를 차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색깔이랑 마음에 들어요. 잘 차고 다닐게요. 도연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걸 찬다고? 그렇게 좋으면 넣어둬라. 예물로 받았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그렇게 화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으셨어요. 딸 결혼이 걸린 자리니까요. 저녁에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베란다에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끊은 지가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시 담배까지 찾아 피우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 등 뒤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축 처진 그 어깨를 보면서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갚아주겠다.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거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때는 그냥 다짐뿐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거든요.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셨대요. 그 뒤로 인세소 때문에 저희 남매 때문에 늘 바쁘셨거든요. 어디 멀리 가볼 엄두를 못 냈어요. 저는 결혼하면 시댁 눈치 보느라 부모님 효도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모님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죠. 3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어요. 적금을 깨도 절대 건드리지 않던 돈. 여행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비즈니스석, 5성급 호텔 이런 건 꿈도 못 꿨지만요. 부모님은 이 말을 듣더니 단번에 거절했어요. 서연아, 그 돈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이 상황에 무슨 유럽이야. 아빠 제발요. 제 소원이에요. 엄마 아빠 유럽 보내드리려고 모은 거라고요. 결국 계속된 제 설득에 엄마가 먼저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보, 그래도 서연이가 우리 생각해서 예약도 다 해놨다는데 이 기회에 가볼까? 아버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죠. 일주일 뒤 출발 전날 저녁이었어요. 어김없이 우리 셋이 거실에 모여 여행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전 옆에서 일정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엄마가 자꾸 오빠 방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두 분 다 입은 여행 이야기라면서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들 두고 해외여행 간다는 게 아무리 효도 여행으로 보내드리는 거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빠가 노크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오빠 기분만 상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오빠 방문 앞으로 가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인사라도 할 생각으로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준혁아, 엄마야. 내일 아침에 우리 떠나거든. 잘 갔다 올게. 반찬은 다 해놨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대답이 없었어요. 이어서 아버지도 말했어요. 아들, 아빠야. 금방 다녀올게. 아빠가 좋은 데 가면 사진 보낼 테니까 봐. 알았지? 하지만 조용했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엄마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딸깍,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틈 사이로 오빠 얼굴이 보였는데 눈이 충혈돼 있더라고요. 밤새 뭔가를 하고 잠도 못 잔 얼굴이더라고요. 오빠는 문틈에 서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눈은 잘 못 마주쳤죠. 잠시 뒤 오빠는 뭔가를 손에 들고 나오더니 그걸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여행 가서 쓰라고. 준혁아, 어머,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다시 묻더라고요. 아들,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어? 오빠가 고개를 숙이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때 저는 문틈 너머로 오빠 방안을 살짝 봤어요. 노트북이 켜져 있었는데 그 화면에 뭔가 잔뜩 띄어져 있더라고요. 뭐라는 거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오빠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한참 말없이 서 있던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제 걱정을 하지 말고. 그 한마디에 엄마가 우셨어요. 참다 터진 게 있는 것처럼 울었죠. 준혁아, 고마워. 엄마 금방 다녀올게.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너무 고마워.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건 저도 처음 봤네요. 저도 울 것 같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곤 다시 방문이 닫혔죠. 엄마가 봉투 안에 든 돈을 다시 봤어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오빠가 이걸 어디서 모았지? 부모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부모님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전 그날 오빠 방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노트북 화면 가득한 글씨들, 책상 위에 쌓인 종이 뭉치. 오빠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죠. 딱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빠도 어색하게 V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피식 웃었죠. 우리 아빠가 V를 하다니. 엄마도 잔뜩 들떠 있는 게 느껴졌죠. 서연아, 여기 진짜 예쁘다. 엄만 평생 이런 데 와볼 줄 몰랐어.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웃으면서 사진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두 분 모습을 SNS에 올렸어요. 사진 한 장이랑 짧은 글을 함께 적어서 올렸죠. 부모님 첫 유럽 여행 효도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도연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항상 다정하고 부드럽던 사람답지 않게 그날따라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아니, 엄마가 너 사진 보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순간 멈칫했어요. 시어머니 말이 나오자마자 괜히 제가 뭐를 잘못했나 싶은 거죠. 무슨 사진? SNS에 부모님 여행 사진 올린 거 엄마가 그걸 봤어. 그리고 전화 와서 난리 났어. 도연 씨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화내지 마. 엄마가 너희 부모님이 무슨 돈으로 유럽을 가냐고. 분명히 내 돈이지 않냐고. 전 그 말을 듣고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도연 씨 돈이야. 그거 내 돈으로 보내드린 건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서연이가 적금 모아서 보내드린 거라고. 근데 엄마가 안 믿어. 인쇄소 하는 집에 무슨 돈이 있냐고. 그렇게 여유 있으면 혼수를 그렇게 해오겠냐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그냥 허탈했죠. 서연아, 진정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의심이 많아. 내가 잘 말할게. 아니, 잘 말할 게 뭐가 있어. 사실인데. 내 돈 쓰고도 왜 그딴 의심을 받아야 되는데?
제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게 왜 시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걸 의심받아야 하는 일인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모르는 번호가 뜨더라고요. 아침부터 온 전화가 괜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나 부모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받았어요. 박서연, 전화 맞지? 시어머니였죠. 다짜고짜 제 이름을 부르는데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안녕은 무슨 안녕이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남의 아들 돈으로 지 부모 여행을 보내줘? 네가 사람이야? 양심이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연 씨가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더니 그게 진짜구나. 어머니, 그건 제 돈으로... 닥쳐!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닥치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마. 인쇄소집 딸내미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 다 우리 도연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네 돈을 모았다고? 내가 그런 거짓말을 믿겠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핸드폰을 귀에서 떼야 할 정도였어요. 너희 집 사정 뻔히 다 알아. 그 거지 같은 데서 돈 벌어서 어떻게 살아? 너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오는 주제에 유럽 여행은 무슨? 분수에 맞는 짓을 해라. 이제 결혼해서 도연이 돈 같이 쓸 생각하니 신났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여행비는 정말... 아니야? 그럼 증거 대봐. 어? 네 통장에 그 돈이 있었다는 증거. 3년 동안 모았다는 증거 다 내놔봐. 저번처럼 또 조작해서 보여줄 생각 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그게 들리기나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프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너희 오빠 백수 주제 방에 처박혀서 뭐? 우리 아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네 부모 여행 보내준 것도 모자라서 쓸모없는 논팽이까지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야 돼?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인간이 기어코 가족을 건드리는구나. 어머니, 제 목소리가 변했어요. 저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차가웠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왜? 사실이잖아. 30 넘은 다 큰 남자가 방에서 안 나와. 그게 정상이야? 보니까 너희 집안 유전인가 보다. 하나같이 모자라고 답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요. 어머니 지금 선 넘으신 거예요. 뭐? 선을 넘어? 야, 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제 가족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우리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요? 잘못? 그런 오빠를 데리고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해? 도연이한테 침받게 더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이만 끊을게요.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끊겠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분한지 손이 부들부들 계속 떨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뀐다. 며느리로 인정받아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며느리 될 생각도 없어진 이상 더는 안 참겠다고. 한 번은 그 인간한테 제대로 갚아주고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죠. 엄마 얼굴이 전과 다르게 정말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아빠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고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오랜 비행 때문에 피곤할 텐데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어땠어?
좋았어? 말도 마. 네 아빠 에펠탑 본 날 운 거 알아? 살다 보니 여길 다 와본다 그러면서. 진짜? 아빠가? 아빠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뻔했어요.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모은 건데 두 분의 모습이 저한텐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 씨였죠. 서연아, 지금 통화 돼? 엄마가 저녁에 잠깐 집에 오라고 하는데. 왜?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 전화가 또 생각나서요. 나 솔직히 가기 싫어. 지난번 전화 때 어머니가 한 말 너무 심했거든. 또 그런 말 들으면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그날도 겨우 참은 거라고.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말할 거야. 서연이 가족 욕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연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단은 가보기로 했죠.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있더라고요. 마치 재판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판사처럼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맞네, 앉아라. 저는 도연 씨 옆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묘했죠. 시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단단히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전 그게 뭔지 궁금했죠. 때마침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동안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너희 집 사정이 안 좋잖아. 인쇄소도 요즘 잘 안 된다며. 그리고 오빠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전 가만히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또 이 얘기구나 싶어서요. 어머니, 저희 집 사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희 집 사정이 우리 집 사정이 되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그제야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죠. 읽어 내려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재산 분리 및 부양 책임 면제각서 안에 내용을 읽어봤어요. 요약하면 이랬어요. 결혼 후 친정 가족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시댁 재산 및 남편 수입으로 친정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 특히 오빠에 대한 모든 지원은 본인 재산에서 한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화가 나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여 당당하게 말했어요. 각서야. 너희 오빠가 돈을 안 벌잖아. 네가 뒷바라지 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니? 나중에 우리 도연이 돈이 네 오빠한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야. 네 친정 식구한테 우리 도연이 돈 안 간다고.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 없잖아. 당당하면 못할 게 뭐 있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언제 도연 씨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지금 얘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희 오빠도 그래. 평생 방에만 처박혀 있을 거잖아. 너희 부모님 아프면 병원비는 그런 건 다 누가 돼? 나중에 우리한테 짐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있기도 싫었거든요. 저 이런 각서 안 써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각서 쓰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으실 거잖아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집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인쇄소가 뭐 돈이 되냐. 오빠는 백수에 볼 것도 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각서를 들이미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하나 더 있다. 이건 가계부야. 네? 가계부요?
결혼하면 매달 이거 써서 나한테 보여줘. 너희 생활비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어찌나 황당한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아니야. 난 진지해. 내 아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 있지. 우리 도연이 집안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애들이 줄 서 있다. 너도 그걸 알면 맞출 건 맞춰야지. 제가 왜 가계부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요? 저희 살림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 아니라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당황한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인연이 내 아들 돈으로 쥐뿔도 없는 지 부모 챙기고 백수 오빠 데리고 살면서 뭐가 당당하다고 큰 소리야? 어? 내가 기회 주려고 불렀더니 더 큰 소리를 치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줬죠. 갈게요. 그리고 이 서류요. 저 죽어도 안 써요. 다시 들이밀어도 안 씁니다. 나가는 절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야, 너 어디가? 난 반대야. 인쇄소 딸, 백수 오빠 데리고 사는 년,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 년이 우리 도연이한테 왜 붙어서 이 사달을 만들어? 파혼이야, 파혼! 저는 나가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이 사람이 끝내 이렇게 나오는구나.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좋아, 그럼 나도 보여줄게. 시댁에서 나온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걷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길 한복판에서 서럽게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집에 가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렸어요. 겨우 추스린 뒤에야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이 환한 거예요. 거실불까지 다 켜져 있었고요. 엄마, 안에 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엄마 아빠가 앉아 계셨죠. 근데 두 분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절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불까지 다 켜놓고 있어? 서연아, 준혁이가?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가 대신 말하더라고요. 서연아, 준혁이한테 연락이 왔어. 방송국에서 준혁이가 쓴 드라마가 제작 확정됐대. 저는 멍하니 아빠를 쳐다봤어요.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드라마? 오빠가 무슨 드라마? 준혁이가 그동안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었나 봐.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방송국에서 채택이 됐대. 아까 방송국 PD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 준혁이 연락처로 왔는데 준혁이가 안 받아서 집 전화로 온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PD가 그러더라. 대본이 너무 좋아서 바로 제작 들어간다고. 캐스팅도 다 끝났대. 캐스팅이요? 응,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 그 사람이 직접 대본 읽고 출연 결정했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잠시 뒤 오빠 방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죠. 오빠 나야, 서연이. 잠깐 들어가도 되지?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오빠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전과는 다르게 뭔가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대학교 시절 단편 영화 찍는다고 하면서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하던 그 시절의 오빠가 다시 제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오빠 진짜야? 드라마 쓴 거? 오빠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몰랐어. 될 줄. 그냥 써봤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오빠 축하해. 진짜 축하해. 난 오빠가 뭔가 해낼 줄 알았어. 오빠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죠. 서연아, 고마워. 어? 내가 뭘? 네가 책 갖다 줬잖아. 그때부터 다시 글 쓰고 싶어졌어. 그리고 네가 계속 뒷바라지 해줬잖아. 생활비도 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솔직히 나 없었으면 우리 가족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집만 됐는데 근데 한 번도 포기 안 하고 날 믿어줬잖아.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오빠 손을 잡았죠.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가 언제 짐이었어? 우리 가족이지. 그런 소리 마. 서연아, 이제 내가 갚을게.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갚을게. 오빠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기쁜 마음 반, 복잡한 마음 반이었어요. 오빠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전 지금 결혼이 깨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이게 맞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가족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 씨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전화도 오고 카톡도 왔어요. 저는 다 씹었죠.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 무심코 받았어요. 서연아, 나야. 도연이 엄마.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저는 순간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지난번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뭔가 지쳐있는 것 같았죠. 네, 말씀하세요. 서연아, 우리 도연이가 밥을 안 먹어. 너랑 연락 끊기고 나서 밥을 안 먹어. 일주일째 출근도 안 하고 방에만 있어. 어떡하면 좋니? 너하고 결혼 못하면 집 나가겠다고 이제 나랑 인연도 끊고 살겠다고 그러잖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인정할게. 저번엔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간섭 안 할게. 각 서고 가게 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도연이랑 결혼만 해줘. 부탁이야.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요, 이 결혼 안 하고 싶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어?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 있잖아요. 볼만한 배경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다고. 저도요, 백수 시어머니 모시기 싫거든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백수요. 어머니 직업이 뭐예요? 평생 전업주부셨잖아요. 본인이 번 돈은 없으시잖아요. 저희 오빠 보고도 백수라고 쓸모없다고 돈 한 푼 못 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부터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저희 오빠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셨던 그 백수 오빠. 그 오빠가 이번에 새 드라마 확정받았어요. 대본이 너무 좋아서 바로 제작 들어간대요. 저는 일부러 뜸을 들였어요. 어머니도 아시는 그 배우 있잖아요. 두 번째 봄에 나온 그 배우 말이에요. 그 배우가 우리 오빠 대본 읽고 직접 출연 결정했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어요. 그게 진짜야? 그럼 그 오빠가 유명한 작가가 된 거야? 예상대로 돈 얘기부터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더 시원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도 이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저희 오빠가 이렇게 잘 됐는데 굳이 어머니 같은 분 견디면서 시집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머니가 저한테 짐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오빠 한 작품 쓰면 어머니 집 5채는 살 수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시어머니가 급해졌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도연이라도 한번 만나줘. 만나서 뭐 사과라도 하시게요? 왜요? 갑자기? 오빠가 돈 많이 번다니까 미안하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어머니 진짜 재밌는 분이네요. 근데 그거 사과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만나죠. 어머니한테 직접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긴 했어요. 만나서 뭐 더 들을 게 있을까?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연 씨와도 좋은 끝을 내야겠다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솔직히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낼 생각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죠. 그 오만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요. 서연아, 일단 앉아.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싶었거든요. 안 앉을게요.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 없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솔직히 예상했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다 잘못했어. 너희 가족 무시한 거, 오빠 욕한 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2번 다시 안 그럴게. 어머니, 지금 무릎 꿇으신 거요. 되게 웃기네요. 어? 아니, 어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각서도 모자라서 가계부까지 써서 오라고 하더니 그게 얼마나 됐다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네요? 오빠가 돈 많이 번다니까. 속이지 마세요. 그거예요. 어머니 스스로도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만약에요. 저희 오빠가 진짜 백수였으면요. 작가도 아니고 돈도 못 벌고 그냥 방에만 있는 사람이었으면요. 어머니 지금 무릎 꿇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평생 저희 가족 무시했을 거예요. 맨날 네 오빠 때문에 우리 도연이가 고생한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저 그 모습 다 봤어요. 어머니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처음 상견례 할 때도 저희 집이 인쇄소 한다니까 표정 바뀌셨잖아요. 그때부터 저희를 깔보셨잖아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상견례 끝나고는 전화로 뒷담화 하셨죠. 저희 부모 촌스럽다고, 거지 집안이라고. 그것뿐인가요? 혼수 때는 감당 못할 금액 요구하셨죠? 저희 집 형편 다 아시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해서 맞췄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힘들게 준비해서 산 시계요. 그것도 뭐라고 하셨어요? 창피해서 못 차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21번 들이쉬었죠.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고 전화해서는요? 남의 아들 돈으로 놀러 다닌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빠요. 백수라고 쓸모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안 유전이 모자란 거라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니, 제 욕은 참아도요. 그 말이 제일 용서가 안 돼요.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파서 방에 있는 게 죄예요? 사람한테 크게 당해서 세상이 무서운 게 잘못이에요? 서연아,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도 얼마 전에 도연이한테 듣고. 저는 시어머니 턱을 들어 올렸어요. 강제로 눈을 마주치게 했어요. 오빠가 진짜 백수였으면요. 평생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었으면요. 어머니 지금처럼 사과하셨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 어머니 진심 다 알아요. 지금 사과하시는 거 저희 집에 갑자기 있어 보여서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제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죠. 서연아, 제발 우리 도연이 좀 살려줘.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절대 결혼은 안 해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가족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손을 떼어낸 뒤 앞만 보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더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희 오빠요. 이번 드라마 대박나면 회당 작가료만 억대예요. 거기에 해외 판권까지 팔리면 수십억이래요. 이제 저희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식구 아주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전 피식 웃었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시아버지 연금이랑 도연씨 용돈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도연씨가 집 나가면 어머니 뭐 드시고 사시려고요? 참 웃기네요. 손 벌릴 사람은 어머니였네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따라왔지만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저희 가족은 서로 아끼고 지켜줬어요. 오빠가 힘들 때 저희가 같이 버텨줬고 이제 오빠가 저희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어머닌 도연씨 간섭하고 통제하고 결혼까지 방해하고 다 망쳐놨네요. 그게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럽게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아들 잃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스스로 밀어낸 거지. 그건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문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을 다 쏟아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걸음을 빨리 했어요. 우리 집, 따뜻한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도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난 도연 씨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한 거 다 알아. 변명 안 할게. 엄마랑 아예 연락 끊고 살아도 돼. 저는 도연 씨를 쳐다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문제지.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도연 씨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어머니랑 평생 남남으로 살 자신 없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아무리 연락 끊고 살아도 어머닌 계속 당신 엄마야. 그럼 나도 계속 며느리고. 나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명절마다 전전긍긍하고 혹시 연락 올까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도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부탁이야. 난 너 없이는 정말 안 돼. 아니,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꼭 행복해. 진심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면서 걸었죠.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어요. 오빠 드라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됐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오빠한테 쏟아지는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오빤 여전히 얼굴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대요. 괜찮아요. 뭐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화 엔딩 크레딧에 아버지 인쇄소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말없이 울었어요.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계 돌리신 그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죠. 엄마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해냈어. 우리 준혁이가. 오빠가 번 돈으로 부모님 집을 새로 샀어요. 제주도에 바다 보이는 전원주택이요. 아버지는 드디어 인쇄소를 접고 은퇴하셨어요. 저는 아직 출판사에 다녀요. 오빠가 이제 그만두라고 했는데 전 일이 좋거든요. 오빠 돈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오빠가 저한테 카드 하나를 줬어요. 오빠 명의 법인카드래요. 서연아, 이거 써. 네가 나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거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저는 그 카드 안 썼어요. 지갑에 넣어두기만 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더라고요. 오빠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주말이면 제주도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엄마 밥 먹고 아빠랑 오름길도 가고 오빠 방문 두드리며 밥 먹어 하고요. 오빠는 여전히 방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전이랑 달라요. 글 쓰는 시간 말고는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요. 세상에 분명 저처럼 참고 참다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참는 게 버릇이 돼서 주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효도 같아요. 저희 가족은 힘들 때면 서로를 지켰어요. 오빠가 힘들 때 저희가 지켜줬고 저희가 힘들 때 오빠가 성공으로 보답했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파혼 후에도 저는 가족들 품에서 빠르게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부디 이 사연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을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